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과 또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입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이런저런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 개헌 발안을 담고 있는 개헌안 오늘 이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는데 사실 국민 대다수도 발의가 된 것 참 모르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일단 개헌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헌법이 87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33년 지났기 때문에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여론조사하면. 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통합당, 이전에 한국당도 개헌 자체는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8명.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국민 개헌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럼 이제 헌법에 따르면은 국민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하는 것은 헌법적인 의무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통합당에서 불참을 하니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투표 불성립이 됐는데 굉장히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반대 의사는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헌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표결에 참여해서 부표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국회 표결 자체에 불참을 했다. 그러면은 너무나 당리당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가뜩이나 지금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해서 뭔가 새로운 보수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네. 국민들이 볼 때는 통합당, 보수 야당 여전히 과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본회의 불참도 하나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나 국회의원은 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배 교수님 말씀대로 그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아니면 기권이냐 이렇게 의사 표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이번에 그 본회의 그 협상 과정 속에서 통합당이 원래는 본회의 열기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헌이 왜 필요하냐 이런 반대론이 제기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오늘 참석했던 의원이 118명이 투표에 참석했는데 194명이 참석을 해야지 이게 3분의 2가 되는 3분의 2 의결 정족수가 되고 제적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가 불성립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 개헌안 발의를 14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딱 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18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예, 예. 30명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참 이게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헌법의 개정 내용, 시점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나머지가 네. 어디로 갔냐 했는데 네. 148명이 공동 발의했지 않습니까? 여야 거기에 이제 통합당 의원이 2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디로 간 큰 책임은 말씀드린 데 통합당에 있고요. 지금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됐네요. 이번에 이제 반대한 이유가 하나는 이것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나 반대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국민 발안제 원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발안제가 뭐냐면 이제 국민들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현재 이제 개헌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국회의원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국민 발안제 원포인트를 하는 게 맞겠고요. 그러니까 개헌 방향에 동의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여야가 따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하나 주장이 국민 발안제 하면은 100만 명 이상이 이제 발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서명을 해서 찬성을 해서. 근데 민노총이라든지 전교조를 갖고 있는 예. 여당이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논리인데 그렇다면은 보수통합당도 자신의 세력과 조직을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국민 발안제를 반대한다는 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개헌 관련 부족하다고 논의는 생각합니다. 서 교수 여기까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아닙니까? 네. 필요할 때마다 한 번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할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전문이라든지 국민기본권이라든지 통치구조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권이라든지 복지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 번에 여야 간에 논의를 해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예. 이 개헌 발의하는 거 원포인트로 개헌하고 또 21대 가서 또 개헌 논의해서 또 한 포인트 개헌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가의 기본 질서가 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헌 관련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예. 네, 20대 국회 유종회의 없이 문을 닫게 될지 우려가 큰데요. 회기 내인 15일까지 추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은 남은 민생 법안도 사실상 자동 폐기가 됩니다. 앞으로 추가 본회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5월 15일까지가 이번 임시국회. 임시국회 네. 마지막 날인데요. 아마 본회의가 한 번쯤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회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의결하기 위한 그 본회의였고요. 예. 이제 나머지 민생 법안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걸 전체로 아울러서 야당을 압박하지 말고 최소한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됐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둘 다 통과했다라든지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좀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요. 뭐 오늘도 국회의장께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법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뭐 지금 관련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법들, 그 다음에 N번방 재발방지법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법안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용보험 확대 문제, 취업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여야 간의 공의 합의할 수 있는 합의해서 내용들이거든요. 정비하고 가야 된다. 정비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국회가 무능국회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법안 통과율이 36.6%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19대 국회 때 보면은 43.9%거든요. 이번에 지금 논의도 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는 게 15,000개 법안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같은 입장이시겠네요. 예, 당연하죠. 지금 이제 20대 국회하면 역대 최악의 국회 아니겠습니까? 일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안 하니까 식물국회. 네. 그리고 몸싸움 하니까 동물국회.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거든요. 36%. 그리고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훨씬 넘는데. 배종호 교수가 원내에 진입해야 그렇게 선될 건데 말이죠. 네. 앞으로 또 뭐 저도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것은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민주당에 즉각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도 상당히 온건 합리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15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국회 본회의 할 수 있고 그래서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 거는 빼고 입장차가 일치한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해야 된다. 현재 15,000건이나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제 주호영 의원 이번에 이제 70% 득표 상당히 많은 득표가 당선이 됐는데 그 어떤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그렇게 예상하셨습니까? 뭐 조효영 원내대표가 될 거는 이미 답이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럼 왜냐- 이후에 그 통합당의 운영과 여야 관계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걸로 보세요? 방향성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마전이잖아요. 뭐 당권 싸움, 대권 싸움 그렇게 있는데다가 지금 지도부 자체가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제가 하나 기대해 보고 싶은 것은 김정인 비대위 체제 구성과 관련해서 약간 조정된 안을 내놨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임기를 가지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상대 얘기를 들어보겠다. 즉 그 얘기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내년 3월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중간 지점으로 절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8월 이후.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수용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서 교수는요. 예, 아마 뭐 이변 없이 예견된 대로 갔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84석인데요. 영남 의원이 56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 원내대표는 수도권이냐
영남 대표냐 이걸로 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미 예견됐다 그렇게 볼 수 오히려 있고요. 일부는 영남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편협성을 줄이기 위해서 반대로 갈지도 모른다. 예, 그렇게 이런 예측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변을 생각을 하고 이변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이변은 발생하지 않고 결국은 예상대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주호영 이제 신임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조금 안정적이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이 대세의 흐름에 맞춰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 야당이지만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야당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권영세 조혜진 그 조가 권영세 전 의원은 이제 8년 동안 공백이 있었고요. 그랬죠. 또 예. 조혜진 이번 당선자도 4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그런 점도 원내에 있었다. 계속 있었던 안정적인 리더십을 조금 선택했다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김용인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로 갈 거냐 문제. 그다음에 21대 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하죠. 예. 예, 소수 야당으로서 177석 거대 여당을 상대해서 어떻게 국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또 상임위원장들, 특히 법사위 예결위 어떻게 확보해내느냐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은 당 쇄신을 해서 예. 이제 대선이 한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수권 정당으로 면모를 거듭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이것도 큰 과제로 예. 남아 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탄생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은 네. 역대 통합당의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김성태, 나경원 그리고 심재철. 그런데 이번에는 TK 출신, 영남 출신의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그럼 왜 뽑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당이 어려워요. 84석밖에 지역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지금 56명이 영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똘똘 뭉치자. 라는 측면에서 TK 영남 출신의 원내대표를 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제 또 보니까 원유철 대표가 2+2 해가지고 현재 4당을 전제로 지금 협상하자라고 했는데 통합이 아니라 4당 체제를 가동시키는 전조인가요? 원희철 대표는 상당히 지금 시대 흐름하고 역행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 판단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2라는 것은 민주당 그리고 시민당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이죠. 그리고 통합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여기도 또 비례위성정당이죠. 이렇게 해서 2+2로 만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지금 전제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지만은 민주당하고 시민당은 이제 합당하기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2+2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유철 대표가 주장하는 게 지금 잘못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선거악법이라고 규정을 네,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서 사실은 잘못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물인 2+2를 들고 나오니까 굉장히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국회 해산하자고 이야기했네요. 아니, 그분 이게 논리라면.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로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심과 의석이 비례하려면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예. 되고 근데 지금 정반대로 얘기를 네. 하니까 좀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과 지금 이제 그 주장 자체가 좀 황당하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법 자체는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들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예. 결국은 제 1당, 2당이 독식하게 되는 이런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선거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있는데 왜 갑자기 21대 시작하기 전에 선거법 개정 얘기를 냈느냐? 그거는 원유철 대표가 시간을 벌면서 예. 당분간은 독자 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의욕을 나타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독자 정당 가가지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예. 네. 네,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에는요 당권파 친문 김태년 의원이 올랐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네. 네. 뭐 1차 결선 투표 없이 김태년 의원이 50.3%, 0.3%를 넘겼습니다. 네. 예, 넘기면서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그런데 김태년, 전해철 이 표를 합쳐보니까 95%란 말이에요. 역시 그래서 민주당은 친문 정당이다. 별 이변 정수영이 없이 9표밖에 밖에 못 받았죠. 예. 그래서
1차에서 선거 끝났는데 뭐 당선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해철 의원이 너무 강성 핵심 친문이다, 네. 선골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선골을 견제하기 위한 조금 범연대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스타일은 어떻게 보세요? 김태년 의원의 스타일. 조금 뭐 운동권 출신에서 강성이었는데 그동안 정책위 의장 하면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네.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견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지현 의원은 엄청 평가를 했던데 보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책적 법안 토론이 네. 상당히 치열해지고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뭐 정성호 의원이 이제 9표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비문이 9명은 아니고 비문 중에 상당 분들이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전에 이인영 같은 경우도 사실 친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주류라고 봤는데 결국은 됐거든요. 아. 그럼 이제 왜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생을 했느냐? 역시 이제 안정입니다. 친문이면서도 당정청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친문인 전해철 의원보다는 친문 핵심의 색깔이 좀 옅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문들이 대거 그쪽에 표를 준 거예요. 그 균형을 잡았다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이 거기에는 비주류도 포함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허성교 좀 교수는 거기는 비주류가 없는 것을 그 부분을 좀 입증했다 이렇게 일부러 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선 의원이 68명이거든요. 근데 초선 의원들이 상당수가 던진 것 같아요, 표를. 왜냐하면 당권파거든요. 이해찬계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공천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선들의 상당 부분도 김태년 의원에게 표를 던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천재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시 전해철 의원보다는 뭔가 협치의 유연성이 있을 것 같다. 여지는 더 있다. 네, 예,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당의 안철수 대표 최근 이런저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야권이란 말을 얘기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최근의 행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사선을 다 까먹고 이번에는 세석밖에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에서 세석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정치적인 연대, 연합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옛날 말에 노련한 외곽을 때리는 수유지 않을까. 본인은 이제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출마해야 되는데 이 기반으로는 대선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야권 통합하면서 연대하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몇 가지 발언을 보면요. 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해왔다. 저는 야권이다. 야권이다. 저는 이번 선거가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권의 패배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쇄신하는데 자기가 참여하겠다. 공동으로 하자. 예. 그다음에 또 뭐 총선 평가 공동을 하자 이런 거 보면은 야권에 자기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재편하고 대선 그런 후보를 보석이 하겠다는 깔려있다. 보석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건 아니고 직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야권이랑 이제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였느냐? 과거에는 통합당하고 절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합당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되고 싶은 거죠. 대통령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대1 구도를 만드는 건데 지금 3석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38석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4가지 단계를 거칠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미래 한국당하고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그 정책연대 가능성이 크다고 보군요. 예, 저는 우리 여기 서로가 오늘 기자들 분석에서는 그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왜냐하면 지금 미래 한국당 같은 경우도 의원 꼬주기를 통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엄청난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오케이하고 안철수 대표가 오케이하고 그러면 저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 정책연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아요. 전망에 대한 평가는 우리 기자들의 평가와 진단과 배정호 교수 조만간 비교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필요가 많기 때문에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볼 때는 공동 연대를 해서 마지막으로는 아하. 어떻게든지 자기가 범야권에
단일 주자가 돼서 네. 민주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그런 첫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당이 3석을 가져간 상황에서 안 대표는 원외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전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예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뭐 다양한 구상을 많이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가장 각광받던 시절이 2008년, 2012년이었거든요. 그럴 때 본인이 직접 11년 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인가요? 네. 예, 그때 나오면서 양보하면서 본인이 이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있는 대선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즉 본인이 내세웠던 새로운 정치, 독일과 미국 1년 네. 4개월 갔다 오면서도 네. 아무런 비전과 정책을 내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에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선에서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좋은 인물이 돼야 되고 본인이. 두 번째로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좋은 정책과 공약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또 그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예. 또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는 2022년에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쉽지 보입니다. 않다. 네. 어떻게 쉽지 평가하십니까? 않은 것은 뭐 저도 동일합니다. 다만 가능성이 제로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야권에 듯한 그런 주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길 외에는 본인의 꿈을 이룰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불쏘시개가 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후보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맞짱 토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